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투입한 개발비 중에 가장 비쌌던 것은 바로 장보고 3급으로 잠수함 설계와 건조를 넘어 디젤 엔진과 전망경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성체계를 국산화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이를 넘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바로 KDDX 사업이었습니다. KDDX 사업은 2018년 12월 26일에 개최된 제118해방위 산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비만 무려 1조 8천억 원이고 6척을 건조하는데 총 7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발비는 KF-X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 역사상 가장 높고 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개발비에 해당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통성함정의 개발비는 이보다 훨씬 낮게 투입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였던 울산급 배치, 이른 개발비로 1,564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급 배치 3은 탐색 개발비로 166억 원, 체계 개발비로 2,5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KDDX는 2026년쯤 등장할 울산급 배치 3 기술의 확장용에 해당하므로 함정 개발비 자체가 그렇게 폭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DDX의 개발비는 왜 그렇게 폭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KDDX의 개발비가 1조 8천억 원으로 폭증할 이유에 대해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려는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SM-3 블록 1비급이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사드보다도 요격고도와 사정거리가 훨씬 긴 모델입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서해에 배치될 경우 중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보다 더 거슬리는 무기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조 8천억 원의 개발비 중에 1조 원 이상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외형적으로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LSAM을 기반으로 하나 기술 개념만 동일할 뿐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LSAM은 1조 900억 원을 투입해 요격고도 100km 이하급의 사거리 약 100km급 이상의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LSAM의 S밴드, MF 알리에이드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1차 목표는 700km급 이상의 탐지거리를 원했지만 여러 이유로 300km 수준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한국형 해상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사거리 역시 SM-3 블록 1, 비급과 동급을 목표로 하므로 요격고도가 150에서 500km 수준의 향후 사거리가 최대 700km급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술 개념만 동일할 뿐 LSAM보다 한 단계 상향된 성능을 목표로 하므로 막대한 시험 개발비로 인하여 개발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성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능력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성능이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2018년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 펄스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2017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캠드 다층 방어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 구축함에 해상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를 결정했으며 2018년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부율기 상황심의군이나 우리나라 군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한반도 상공에 핵탄두를 발사해 폭발시켜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 핵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 전자기 펄스형 핵폭발은 성층권 상공에서 일어나므로 폭발 에너지와 광산능 낙진이 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 대신에 한반도의 모든 전자기기가 파괴되므로 실제 핵무기 폭발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내부에서는 핵 전자기 펄스 공격도 우려하지만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우리 군이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혁명이나 쿠데타 등 비상상황 시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개입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7년 11월 29일에는 사거리 8,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발사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직 대객관 재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미국 상고 400km 고도에서 핵탄두를 기폭시키면 이때 발생한 핵 전자기 펄스가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6월 사거리 3,500km급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로프트 탄두로 발사했으며 당시 최대 고도는 1,413.6km였고 사거리는 400km를 기록했었습니다. 로프트 탄두는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북한이 사거리를 400km로 제한한 것은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캠들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던 캠드의 목표는 PAC-3와 천궁 핍을 사용해 마하 7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무수단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 요격이 시작되는 50km 이하의 고도에서 마하 8에서 9의 속도를 발휘하므로 당시 캠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중국에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허가했으며 그 결과 아직까지도 사드 보복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165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PAC-3 MCA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PAC-2MCA는 마하 10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무수단을 비롯해 북한 영토에서 발사된 거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충방공 체계라는 한계상 요격 기회가 단 1회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로프트 탄도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은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진 구축함을 북한 영해의 전진 배치에 상승 단계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탄두에 위험한 핵물질이나 생화학 물질이 탑재된 상태이더라도 북한 영토에 하강함으로 그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함정 배치 장소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 중간 단계, 하강 단계 모두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축 중인 LSAM과 패트리엇 및 천궁 핍체계와 연동하면 무려 회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KDDX 사업을 활용해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자는 방안이 제115차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그 누구도 개발의 당위성만큼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쉽사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리스크가 높은 데다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KDX-3 배치, 이와 충돌하는 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군의 입장에서는 LSAM 개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훨씬 높은 기술적 위험성을 지닌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KDDX 건조 완료와 실전 배치 시점이 크게 늦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해군은 KDDX급을 202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로 인해 현재 그 개발 완료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늦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